네, 삼국시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 미천왕이니 태조왕이니 이러면서 좀 듣보잡 왕들까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삼국시대 요약 영상에서는 시험에 꼭 나오는 진짜 중요한 왕들로만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이번 영상만큼은 자지 않고 꼭 보셔야 됩니다. 고구려랑 백제랑 신라의 왕들을 나라별로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좀 커다란 삼국시대의 어떤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삼국시대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기를 4세기, 5세기, 6세기로 구분을 해서 볼 건데, 그 각 세기마다 전성기를 차지하게 되는 나라가 달라요. 근데 이 전성기를 차지하게 되는 기준은 뭐냐? 무조건 여기 있는 한강, 이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가지고 전성기를 판단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4세기의 전성기를 차지했던 나라는 백제였어요. 백제의 근초고 왕이 영역을 위쪽 아래쪽으로 확장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 다음에 5세기로 넘어가면서 백제가 조금 시들해지고 고구려가 뜨기 시작해요. 이 고구려의 장수왕 때의 지도인데, 장수왕의 아버지였던 광개토대왕은 이 위쪽으로, 만주 쪽으로 이제 영토를 확장하게 돼. 그러니까 그 아들인 장수왕이 즉위를 하고 나니까 위쪽으로는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럼 나는 밑으로 내려가자 해가지고 남쪽으로 진격하는 정책, 남진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러니까 요 아래에 있었던 백제라던가 신라는 막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야. 고구려가 이러다가 아래쪽까지 다 먹겠네 해가지고 백제랑 신라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 동맹의 이름이 바로 나제동맹이죠. 나제동맹을 체결하면서 고구려에 대항하고자 하였다.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세기에 전성기를 차지한 나라는 이만큼의 영역을 차지했던 신라의 진흥왕이에요. 이 신라의 진흥왕은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백제랑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해. 그래서 고구려를 무찌른단 말이야. 이 진흥왕이 원래 이 백제랑 이제 약속했던 바로는 한강 유역을 같이 차지하면 한강의 북쪽은 신라가 갖고 한강의 아래쪽은 이제 백제가 갖도록 한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머리 검은 짐승은 믿는 게 아니라고 진흥왕도 이 백제의 뒤통수를 친 다음에 한강 유역을 완전 꿀꺽해버려요. 그럼 백제는 완전히 기분이 나쁘겠지. 그래가지고 당시 백제의 왕이었던 성왕이 신라놈들 가만 안 둔다면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투를 하러 가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전투에서 사망을 하게 되니 그게 바로 백제의 성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왕이랑 진흥왕은 동시대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신라가 마지막으로 전성기를 차지하면서 삼국시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고구려의 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왕들의 업적을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흐름을 좀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 전성기 왕, 근초고 왕이나 장수왕, 아니면 신라의 진흥왕, 이런 왕이 등장하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먼저 나라의 기틀을 닦는 왕이 등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불교를 수용한다느니 율령을 반포한다느니 이런 왕들이 먼저 등장을 한 뒤에, 그 뒤에야 이제 전성기 왕이 등장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가장 먼저 고구려에서는 고국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고국천 왕은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 왕위를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왕위를 넘길 때 누구한테 넘기냐? 형이 죽으면 동생한테 넘겨요.
근데 이때부터는 아빠가 죽으면 그 아들에게 넘기는 형식으로 왕위를 상속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중요한 법이 진대법이라는 걸 실시해. 진대법은 뭐냐? 백성들이 가난하고 배고플 때 곡식을 나눠줘요. 그리고 나중에 추수할 때 그 곡식을 이자를 받아서 받게 되는 어떤 구휼 제도인 진대법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고국천왕 때 일이고, 또 가끔 등장하는 것이 제가 삼국시대 전에 여러 나라의 성장 설명드릴 때 초기 국가에는 그 부족들이 연맹체 형태로 묶여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 왕권은 좀 약하고 대신 부족장들이 자기 부족을 다스리는 그런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됐는데, 고국천왕이 그걸 좀 바꿔요. 그래서 각각의 부족이었던 오부를 왕 아래로 다 편입시켜버려. 그거를 행정적인 성격으로 바꾸었다.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인 성격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국천왕은 이렇게 세 가지 업적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는 나라의 기틀을 닦은 왕인 소수림왕이 등장을 합니다. 소수림왕은 고구려의 거의 기반을 세운 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무지 자주 나오는데,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나라의 법률을 반포해. 율령을 반포하고, 두 번째로는 종교를 수용합니다. 불교를 수용해서 전 국민이 하나의 종교를 믿어서 단합되도록 만들어요. 불교를 수용하게 되고, 또 자기 말을 잘 듣는, 공부 잘하는 똑똑한 놈들을 뽑고 싶어서 학교를 세워. 그게 바로 태학이 되겠습니다. 태학을 설립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라의 기틀을 다졌던 왕이 소수림 왕이 되겠습니다. 기틀을 다졌으니까 전성기가 찾아와야겠죠? 그래서 광개토, 우리 개토 형님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하죠. 이 광개토 대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그 한국사를 통틀어가지고 대왕이라는 글자를 받은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여기 보이는 광개토 대왕이고, 두 번째가 세종대왕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대단한 업적을 가진 왕인데, 이 광개토는 이름부터가 특이해. 광개토라는 뜻 자체가 광, 넓힌다라는 거거든요. 그 매우 많이 개, 연다, 넓혔다. 뭐를? 토지를. 그러니까 땅을 무지하게 넓힌 왕이란 뜻이야. 광개토 대왕이란 이름 자체가. 그래서 뭔가 북쪽으로 영토를 복속하고 있으면은 죄다 광개토 대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위쪽, 만주 쪽으로 이제 영토를 넓혀가면은 광개토 대왕이 된다.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자주 나오는 것이, 이 광개토 대왕 때 신라가 되게 지질이 또 찌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라의 당시에 뇌물마립간이 자꾸 그 옆에 있는 외적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고, 왼쪽에서는 금관가야 놈들이 약탈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광개토 대왕을 찾아가서 SOS 요청을 해요.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광개토 대왕이 그래 좋다 해서 군대를 직접 출명해서 신라로 가요. 그래서 신라로 쳐들어오는 외놈들, 일본 놈들, 그 다음에 금관가야, 이런 놈들을 손보게 돼. 근데 여러분, 코끼리가 코만 살짝 휘둘러도 사람이 죽는 것처럼, 당시에 광개토 대왕이 금관가야를 그냥 살짝 지려밟고 갔을 뿐인데, 금관가야가 그때부터 그냥 정신 못 차리고 해롱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 광개토 대왕의 원정을 기점으로 해서 가야의 중심지가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금관가야가 쇠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인 무지 오래 살았던 왕 장수왕이 등장을 해요. 뭐 거의 90살 넘게 살았다고 하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130살, 140살 뭐 이렇게 살다가 가신 분인데, 주요한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쪽으로 진격하는 정책, 남진 정책이에요. 근데 남쪽으로 내려가려다 보니까 그 고구려의 원래 수도가 국내성이라고 해서 위쪽에 있어. 그러니까 이 남쪽으로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때 수도를 바꿔요. 평양으로 내려옵니다. 요거를 네 글자로 평양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그 고구려의 남진 정책으로 인해 백제가 한성을 빼앗기게 되죠. 한강 유역을 빼앗기니까 백제가 이 당시에 수도를 옮겨요. 얘도 마찬가지로 웅진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장수왕한테 한강을 뺏겨서 그랬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남진 정책 다 하고 나니까 장수왕이 이제 그 일들을 기념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가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다 자랑하는 글, 광개토 대왕 릉비를 세워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업적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비석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 업적도 이제 좀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내려왔는지를 자랑하기 위한 비석을 세워요. 그게 춘주에 있었던 고구려비예요. 춘주 고구려비. 이런 비석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정도로 잘났어, 잘 나갔어라는 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웠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4명의 왕들은 모두 중요. 고국천왕 중요. 소수리왕 중요. 광개토도 중요. 장수왕 무지 중요. 그래서 4명의 왕 정도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백제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백제왕 중에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왕이 고이왕이야. 얘가 이제 나라의 기틀을 닦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율령반파고, 그 다음에 관리들의 옷의 색깔을 정해줘요. 그 공복이라 그러거든. 공복을 제정하는 등 좀 나라의 기틀을 닦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우리 근초고 형님이 되겠죠. 이 형님 때 그 백제가 여러분 마한, 진한, 변한 중에 어디서 나와요? 위치로 따지면 마한에서 나오죠. 마한이 여기 있고 진한, 변한이니까 마한에서 백제가 나오고, 진한에서 신라가 나오고, 변한에서 가야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때 이제 근초고왕 전까지만 해도 백제 말고도 마한에 나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근초고왕이 돼서야 그 마한의 여러 소국들을 싹 다 이제 복속시키는 거지. 그래서 마한을 복속하게 된다. 그래서 영토를 완전히 확장을 하게 되고, 또 이 근초고왕 때 있었던 일로 좀 유명한 것이 고구려를 가요. 그래서 고구려를 공격하거든. 그래서 화살을 쏴가지고 그 고구려의 왕을 맞춰서 전사시킵니다. 그러니까 백제랑 신라의 왕들 중에 고구려까지 쳐들어가서 왕을 죽인 인물은 근초고왕밖에 없어. 그 정도로 굉장히 그 남성적인 그런 인물이었다. 용맹한 인물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고구려를 공격했던 왕이다, 근초고왕은. 마지막으로 박사고흥을 시켜가지고 역사서를 편찬하게 되는데, 그 역사서의 이름이 서기가 되겠습니다. 서기라는 역사서를 편찬했었다. 근초고왕 때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하나 좀 번외로 알아둬야 되는 왕이
침류왕이라고 했어요. 침류왕. 이 사람의 업적은 단 하나야. 단 하나인데 그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자주 나와요. 무려 불교를 수용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가 그 불교를 수용했다라고 하면은 보통 생각하기에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불교 수용이 근초고왕보다 더 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고이왕이 불교를 수용했나? 뭐 이렇게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백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백제는 누가? 침류왕이 불교를 수용했다. 근초고왕 다음의 일이었다라는 것만 좀 차이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이 침략 다음에 드디어 누가 침략을 하냐면은 장수왕이 침략을 해요. 이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하니까 수도를 어디서 옮기게 돼? 한성에서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그런 다음에 우리 옛날에 잘 나갔었는데 이제는 뭐 장수왕한테 땅을 다 뺏겼구나.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백제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라는 왕이 2명 등장해요. 그러니까 백제의 재기, 부흥을 꿈꿨던 이들이죠. 첫 번째 왕이 바로 무령왕이 되겠습니다. 무령왕은 첫 번째로 22담로라는 걸 설치를 해. 22담로라는 건 뭐냐? 그 전국의 지방 단위예요, 단위. 그러니까 지금은 지방이 뭐 제일 큰 게 도, 그 밑에 시, 군, 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무령왕 때 그거를 싹 다 갈아엎은 다음에 22담로라고 해서 지방을 나누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방의 거점이라 불릴 수 있는 22담로를 설치를 하게 되고 또 이때 당시에 중국에 남조에 있었던 양이라는 나라랑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무령왕의 무덤인 무령왕릉을 보게 되면요, 중국 남조의 어떤 양식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왕, 비운의 왕이죠. 성왕은 우리 옛날에 진짜 잘 나갔는데 지금 장수왕한테 그냥 다 뺏기고서 핀털털이 신세된 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백제의 부흥을 위해서 나라를 개혁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개혁가 기질이 있는 인물이거든요.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 사비로 천도를 해. 그러니까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길 때는 그 장수왕의 침입을 방어해야 되니까 방어하기가 좀 유리한 쪽으로 옮긴 거거든요. 그래서 웅진은 주변에 산지가 많아. 그래서 외적이 침입하기는 좀 힘든데요. 뭔가 그 수도를 확장시키기가, 그러니까 뻗어나가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성왕이 그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느끼고 사비라는 곳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국호, 나라의 명칭을 남부여로 바꿔요. 남쪽에 있는 부여다, 이렇게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오부오방제라느니, 중앙이 22부제라느니 이런 제도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뭐 막 중요한 건 아닌데 혹시 모르니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때 있었던 중요한 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라의 진흥왕이랑 손을 잡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디를 회복하게 돼? 그치,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회복하게 되죠. 근데 누구한테 뒤통수를 맞아? 진흥왕한테 뒤통수를 맞고서 한강을 뺏겨요. 그러니까 완전 야마가 돌아. 그래서 어디 신라 너네 한번 죽어봐 하면서 직접 군사를 이끌고 관산성으로 가요. 그래서 이 관산성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백제의 어떤 전성기랄까 이런 것들이 끝이 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뒤통수 맞고 죽고. 정리하자면
좀 중요한 게 고이왕, 근초고왕, 무령왕도 보셔야 되고, 성왕, 무지중령, 별 2개. 그래서 엔간하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왕들은 네, 뒷부분에 신라 찍은 게 날라가가지고 이 신라 찍은 부분만 좀 간략하게 보고서 다시 찍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었던 왕은 뇌물마립간이에요. 요때까지는 아직 왕이라는 칭호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마립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뇌물마립간은 기존에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차지하던 것에서 김씨만 왕위를 세습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김씨만 왕위를 세습하게 하였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구려로 올라가서 광개토 대왕에게 SOS를 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왕은 지증왕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삼국유사에 은밀한 부위의 크기가 이만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미스터 대물왕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신라가 좀 나라다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국호를 신라로 고치고 왕의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해. 또 오른쪽으로 가서 지금의 울릉도죠. 우산국을 정벌하고 복속하게 됩니다. 지금의 울릉도를 복속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동시전이라는 어떤 시장을 설치하게 돼요. 이게 지증왕이 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법흥왕이라고 해서 진흥왕이 전성기를 맞이하기 전에 그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왕이 등장을 해요. 그게 고구려로 따지면 서수림왕, 백제로 따지면 고이왕, 또 신라로 따지면 법흥왕이 되겠습니다. 뭐 당연하게도 율령반포했겠고, 그 다음에 불교도 수용하게 됩니다. 이때 누가 그 모가지가 잘렸다 그랬죠? 그죠? 2차 돈의 모가지가 잘리면서 이 신라 귀족들이 이 불교를 믿게 되었다 말씀드렸었습니다. 막 그 하얀 피가 나왔다 그랬죠? 그 다음으로는 지금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명부라는 걸 설치하고, 요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쇠약해져 있었던 금관가해를 완전히 먹게 됩니다. 그거를 금관가해를 복속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성기를 차지한 왕이었던 진흥왕. 진흥왕은 먼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화랑도라는 일종의 보이스카우트를 조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잘생기고 또 무술도 잘하고 똑똑한 이런 애들을 국가의 인재로 키웠던 거지. 화랑도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근초고왕을 좀 질투했나봐. 부러워했나봐요. 그래서 나도 역사서를 써보겠어 해서 거칠부를 시켜서 국사라는 역사서를 편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제 성왕의 뒤통수를 때려서 그죠,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죠. 여기까지 차지하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나 진흥왕이 여기까지 다녀왔노라 하면서 순수비라는 비석을 세워요. 그래서 장수왕 이후로 이제 비석 세운 놈은 이 진흥왕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증왕 중요하고 법흥왕 무지 중요, 그 다음에 진흥왕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삼국시 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